2015년 이혼 이후에 한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첫째 언니 김여인이 강 씨를 만난 뒤 7년 만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나 요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네. 나 그 사람과 같이 집에 가도 되겠어? 이 말에 김여인의 동생분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김여인의 남자친구 동거남이 타투이스트이기도 했고 재력도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언니가 김여인이 이 남자를 만나고 행복하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오케이 와라 같이 모이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7년 만에 가족이 모였던 겁니다. 김여인의 동거남 남자친구라는 이 강씨는 김여인의 가족들에게도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믿었던 가족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2022년 5월 18일 김여인의 친여동생에게 강씨가 전화를 해온 겁니다. 지금 네 언니가 바람 펴서 내 돈 40억을 들고 튀었어. 이 말에 김여인의 여동생분은 돈을 떠나서 우리 언니가 바람을 펴서 도망갔다고 하니 미안하잖아요. 남겨진 강씨가 안쓰럽기도 하고 강씨가 가족들에게 잘했었다 보니 더더욱 더 마음이 안 좋고 미안했겠죠. 믿기 힘든 소식에 동생들은 곧바로 언니 김여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어디야? 나 여수야. 일단 형부한테 바람 쐬고 온다고 했어. 언니 정신 좀 차려. 남자랑 갔어? 당장 돌아와. 사기꾼도 아니고 왜 그래. 미안해. 염치가 없어. 형부 신용불량자 됐을 거야. 옆에가 실제 당시 동생분과 김여인이 나눈 카톡 대화입니다. 이렇게 카톡으로만 대화를 나누고 뭔가 느낌이 계속 이상하니까 이 동생분이 언니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을 시켜줘. 통화하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언니의 말이 그냥 니네 알아서 생각해라. 그러고 뚝 전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와 뭔가 찜찜하잖아요. 이때 동생분들은 가족인데 오죽하셨겠습니까? 분명 언니 김여인의 목소리가 맞는데도 뭔가 석연치 않았던 동생들은 급히 경찰서에 김여인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여인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잔혹하게 김여인의 목숨을 빼앗은 범인도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다름 아닌 동거남 강씨인 거예요. 경찰은 처음에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거남 강씨를 자연스럽게 조사하게 됐는데 뭔가 이상해. 핸드폰을 자기한테 맡기고 타초로 일이 있어서 갔다는데 그 위치나 이런 걸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상해서 그런 부분을 추궁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김여인을 죽였고 어디에다가 시신을 유기해 놨습니다. 자백을 한 거예요. 강씨 말로는 그래요. 김여인이 바람을 피웠다. 내가 그걸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싸우다 충동적으로 죽이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 강씨 의사한테 수면제를 처방받았네. 증거물로 바카스병이 발견됐는데 그 바카스 안에 강씨가 처방받은 수면제가 검출됐네. 그거 마신 사람 김여인이네. 사건 당일 바카스 피로회복제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일단 먹이고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우발적이다? 경찰 조사 내내 강씨는 충동적인 범행이었다. 화가 나서 홧김에 죽인 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강씨는 연고도 전혀 없는 정읍의 한 시골 마을에 옆에 폐가 같은 낡고 허름한 집 안에 김여인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철저히 숨기고 싶었는지 강 문마다 다 자물쇠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어요. 우발적이었다는 강씨의 말은 사실인 걸까요? 또한 이 사건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 이 두 사람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시골 마을의 한 가방 가게 사장님이었는데요. 어느 날 가게로 전화가 한 통 왔다는 거예요. 남자였는데 거기 캐리어 가장 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장님이 있다 와라. 얼마 안 가서 남자 여자 둘이 같이 가게를 왔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이 두 사람을 며칠이 지나도 기억하는 이유가 이 남자한테 문신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시골 마을에서 문신이 여러 개 있는 남자가 막 돌아다니니까 인상착의가 딱 기억에 박혔던 겁니다. 가게에 와서 대형 여행 가방을 찾았다는 강씨. 그는 몹시 다급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가게 아저씨가 제일 큰 캐리어를 찾으니까 그거 설명해 주려고 이 가방이 사이즈가 몇이고 이게 비밀번호 잠그는 게 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때 이 강씨가 그냥 됐어요. 키로 그냥 잠그면 돼요. 그냥 바로 사갈게요. 설명 필요 없어요. 하고 바로 사갔다는 거예요. 가게에 딱 오자마자 5분 만에 사서 바로 나갔다고.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과는 달리 범행에 이용될 여행 가방을 미리 준비했던 강씨. 그는 사건 다음날 지인 2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9일 오후 2시 정도에 지인 2명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시골에 초가집을 한 350만원 주고 샀거든?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야. 그래서 땅 주인이 정화조를 묻어달라는 조건을 걸었어. 그래서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사람 부르기도 그렇고 나 혼자 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너랑 나랑 한 명 더 해서 3명이서 같이 하자. 네가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수고비로 각각 20만원씩 줄게. 거짓말로 지인들을 끌어들인 뒤 땅을 파 무언가를 묻을 계획까지 세웠던 강씨.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그는 뻔뻔하게 일상을 누렸습니다. 놀랍게도 강씨는 자기 여자친구인 김여인을 죽이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김여인의 가족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여인의 가족들과 밥을 먹었어요. 치킨도 시켜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빨래도 하고 자기가 죽인 김여인의 가족들 곁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 거짓말을 해가면서 김여인의 가족들 곁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까지도 가족들은 전혀 몰랐어요. 내 앞에 있는 이 악마가 내 언니를 죽인 살인마라는 걸. 그저 우리 언니가 바람 펴서 형부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안하고 딱하게. 그리고 이런 가족들의 마음을 이 악마는 이용했습니다. 외도를 한 김여인의 가출로 상처받은 척 연기를 하면서 가족들 곁에 머무른 거예요. 하지만 강씨의 말과는 달리 김여인이 남긴 기록엔 강씨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김여인이 항상 쓰던 일기장, 그리고 카톡 메시지 등등 분명 강씨는 김여인이 바람 펴서 죽였다고 했는데 김여인이 바람 폈다는 증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목숨보다 강씨를 더 사랑한다고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강씨가 김여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김여인의 가족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 나서 사망자의 유품들을 받게 되잖아요. 김여인의 핸드폰을 딱 받게 됐고 살해당했다고 하니 단서가 있을까 싶어 김여인의 핸드폰 문자와 카톡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 새로운 사실과 완전 새로운 인물이 껴있음을 알게 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옆에 이상한 문자. 공주님, 문자 드리면 안 되지만 짧게 전해드릴 말씀만 전해드리는 점 이해해주세요. 오늘 핸드폰 번호 바꾸시고요. 수에게 집을 빨리 알아봐서 아주 큰 가방을 2개 아주 싼 것으로 사야 됩니다. 그 가방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방은 미리 사놓으셔도 됩니다. 가장 큰 캐리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얻어지면 그곳에서 왕비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셔서 부처님과 어머님을 보시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공주님 원탑 저희 왕비님 화이팅이고 또 화이팅입니다. 부디 제발 꼭 이겨내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왕비님 짱짱짱이십니다. 월요일이니 집 알아보며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장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옆에 이상한 문자. 또 다른 문자에는 보살이 주는 약을 먹고 자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처를 만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여인이 숨지기 전 여행 가방을 구입하고 수면제를 먹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인물. 그는 보살이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저질렀다는 살인은 매우 계획적이었습니다. 수면제와 여행 가방을 준비하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폐가를 구입한 뒤에 살인해서 유기까지 치밀하게 설계했던 살인범 강씨. 그런데 숨진 김여인의 휴대전화에서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는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보살. 그는 누구인 걸까요? 이 보살에 대해서 김여인의 가족들 역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살은 김여인 가족의 안녕을 기도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오면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보살이 강씨가 비범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씨가 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미래를 예측할 거라고, 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강씨가. 와, 실제로 강씨는 김여인 곁에서 몇 차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잠든 강씨가 이른바 접신을 했다는 거예요. 접신. 그래서 실제로 이 접신을 했을 때 김여인이 녹음을 해놓은 것도 있었어요.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강씨가 접신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의 기가 나에게 있으니 똑같이 전달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여자가 스스로 알아서 해줄 때까지 나의 모든 기가 섞인 땡땡 그 남자의 중요 부위에서 많은 기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다리겠소. 그리고 쭈쭈 주세요. 강씨의 이런 신병이 깊어질수록 보살에 대한 언니 김여인의 믿음도 커진 듯 보였다는데 그 근거는 바로 김여인의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원래 보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형은 전혀 하지 않은 순수 얼굴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보살이 나타나고 나서 김여인이 갑자기 성형을 하고 문신을 엄청 해서 나타난 거예요. 원래 김여인은요, 문신을 싫어했습니다.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보살이 문신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하신 거예요. 문신도 그냥 문신이 아니에요. 그 보살이 사진까지 보내면서 꼭 이 문신을 여기 부위에 해야 돼. 이 보살 말대로 문신을 하신 거예요. 강씨가 편안하기 위해선 부처님의 문양을 몸에 새겨야 한다며 문신 도안까지 골라줬다는 보살. 결국 그 말을 듣고 김여인은 옆에 보세요. 몸 전체에 문신을 한 거예요. 보살의 제안에 보조개 수술을 하고 눈 밑에 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강씨와 김여인의 잠자리까지 보살이 관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 관계하면 안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지 마. 혹은 오늘은 꼭 관계 가져. 강씨가 성욕이 너무 많아서 빨리 할 때도 있어. 어쩔 때는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관계까지 다 보살이 이래라 저래라. 보살은 두 사람의 성생활까지 관여하면서 김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했습니다. 문제는 김여인의 죽음에도 이 보살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의 말에 따라 강씨와 함께 여행 가방을 사고 어쩌면 강씨가 주는 약을 스스로 받아 먹은 뒤에 끔찍한 죽음을 맞았을 김여인. 그렇다면 이 보살,
이 보살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이 보살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여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걸로 모자라서 이 보살은요, 사망한 김여인의 친여동생에게까지 접근합니다. 김여인의 여동생으로 타겟을 바꾼 거예요. 도대체 이 보살은 누구인 걸까요? 이 사람을 얼른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김여인이 그렇게 영험하다고 믿었던 보살은 다름 아닌 동거남 강씨였습니다. 무려 2년 반까지 같이 살고 있는 김여인을 상대로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강씨가 1인 2역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인 척 하면서 뒤로는 보살이라는 연기를 하면서 김여인을 다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해가면서 김여인을 죽여놓고 다시 김여인의 가족들 품에 돌아와 김여인에게 상처받아 슬픈 척 연기하면서 강씨는 다음 타겟을 물색했습니다. 강씨의 다음 타겟은 다름 아닌 김여인의 친여동생. 이 여동생한테 똑같이 김여인한테 했던 것처럼 보살이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당시 여동생분이 우울증이 심하셨대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사람의 아픈 마음을. 강씨는 보살인 척 하면서 여동생한테 너 요새 우울하지? 그게 다 지금 네 속에 귀신이 190몇 마리가 들어있어서 그래. 그것 좀 나아지려면 네 속옷을 언니 집에다가 갖다 놓고 와. 그러면 그거를 형부가 불태워 줄 거야. 아, 그리고 속옷은 꼭 네가 입던 거여야 돼. 네 채취가 살짝이라도 묻어 있어야 돼. 와, 이게 보살인 척 연기만 한 거지 강씨가 보낸 거잖아요. 강씨는 왜 자기 여자친구 여동생의 속옷이 필요했던 걸까요? 왜 여자친구 여동생의 입던 속옷이 필요했을까?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뭔 짓을 했을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보살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여동생한테 너도 네 언니처럼 똑같은 위치에 보조개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네가 다 잘 풀려. 그리고 눈 밑에 점도 찍어. 김여인한테 시켰던 성형을 똑같이 이 여동생한테도 시킨 거예요. 이거 강씨가 얘기한 거잖아요. 보살 아니잖아. 약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여자를 바꾸려는 듯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동생한테도 김여인한테 그랬던 것처럼 보살이라는 이름 하에 문신 도안까지 직접 보내면서 이 위치에 이 문신을 꼭 하라고. 그러니까 김여인한테 했던 그 짓 그대로 또 여동생한테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죽여놓고 전혀 죄의식 없이 또 똑같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살을 사칭하면서 강씨는 김여인의 여동생한테 문자를 합니다. 네가 여러 가지로 편해지려면, 실종된 네 언니를 찾으려면 네 형부랑 스킨십도 많이 하고 눈도 많이 마주치고 자주 보고 통화를 많이 해야 돼. 둘이 기가 맞아. 스킨십은 둘이 항상 만나면 안 오. 그래야 형부 강씨의 좋은 기가 너한테 오고 막 그러는 거야. 너의 답은 형부야. 형부랑 연을 맺고 잘 지내야 돼. 와, 속이 보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 오늘부터 형부한테 가야 돼. 형부 집에 가서 같이 둘이 손 잡고 3일 동안 자야 돼. 그래야 실종된 언니를 찾을 수 있어. 형부한테 가서 아기처럼 3일 동안 형부를 안아줘야 돼. 아니, 김여인한테도 접신된 것 마냥 연기하면서 쭈쭈 달라고 하고 생쇼했잖아요. 그것 마냥 아기처럼 3일 동안 안아주면서 같이 자라고. 와, 진짜 이거 미친. 보살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강씨가 여동생한테 전화해요. 그리고는 그 보살이 말한 연을 맺으라는 게 만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손잡고만 자라 이런 것 같아. 이 말에 여동생은 말도 안 되잖아요. 형부인데.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형부는 형부인데 손 잡고 자는 것도 웃긴 거지.
그랬더니 강씨 얘기합니다. 실제로. 처제야, 네가 나 자는 거 보고 가. 여기 혼자 있는 게 불안해. 그래도 내가 제일 아끼는 처제니까. 와, 강씨는 정말 뭘 노렸던 걸까요? 정말 한 집안을 박살내고 싶었던 걸까요? 가족들이 도대체 뭘로 생각했던 걸까요? 김여인을 죽인 걸로 모자라서 처제와 형부 둘이 성관계 가지려고? 그게 목적이었던 걸까요? 그게 하고 싶었던 걸까? 한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던 걸까요? 기이한 범행의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강씨는 체포된 후에 피해자 김여인의 가족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했어. 내가 죽였어. 내가 잘못했지. 나는 조사 끝났어. 이제 징역 받고 그냥 징역 살면 돼. 응? 전문가들은 2년 반 가까이 보살 행세를 한 강씨의 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뭔가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형을 시켜서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행위들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자기 손바닥 안에 두고 싶었던 거죠. 보살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이용한 것 같다. 목적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행위, 성적인 행위를 하게끔. 그리고 이 강씨는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본인의 성적 능력이 지금 저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그 성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금까지 쭉 길을 들여온 거잖아요, 김여인을. 그런데 갑자기 그런 김여인을 제거했습니다. 솔직히 남녀 사이 헤어지는 끝인데 살해까지 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자기가 뭔가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인 거지. 그래서 죽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혹시 보살이 강씨라는 걸 김여인이 알았다거나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보살인 척 연기를 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굴리잖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싶어도 김여인이 모두 알고 있으니 신경이 쓰이겠죠.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범행 직전 둘이 같이 가방도 사러 다니고 그리고 스스로 수면제 약을 받아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추정이죠. 강씨는 김여인을 죽이고 바로 다음 새로운 타겟 김여인의 여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똑같이 보살이라는 제3의 인물을 통해서 말이죠. 긴 시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강씨의 다음 목표는 뭐였을까요? 강씨는 그냥 나 징역 살고 나오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피해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강씨의 연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강씨가 남긴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한 사람이 숨지고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재판 중입니다.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2022년 5월 전주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